네, 이 챕터 국가의 성립과 발전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본격적인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가 많이 내용이 나올 건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인 역사 시대, 청동기 문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역사 순대로, 연대기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5페이지부터 해서 16페이지 진나라 때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입니다. 첫 번째는 자, 청동기 시대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세계적인 공통점, 특히 뭐 동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공통점.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이다. 특정한 어느 지역의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는 이렇더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변화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뭐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바로 잉여 생산물이 축적이 된다. 이게 어떤 걸 나타내냐? 바로 사유재산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 사유재산은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냐? 바로 빈부격차. 이게 결국에는 계급분화. 이게 좀 더 분화되면 이제 신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등장하는 시기가 등장한다. 그다음에 그 왕에 복속되어 있는 뭐 노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러한 사회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왕이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 내에서 우리는 국가의 등장, 국가의 발생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청동기는 금속입니다. 돌이 아닌 걸 알고 있죠. 근데 청동기는 지금도 희귀하기 때문에 철에 비해서 청동기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까요? 한계점은 바로 희소성이에요. 별로 나지가 않아요. 주석과 아연을 섞은 건데 그래서 이거는 청동기는 주로 지배층의 무기와 제사 도구다. 약간 위례품?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사치품,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 청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권력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집단과 집단이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웃 부족을 통합을 하게 되고 이게 범위가 커지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본격적인 그 청동기 문화, 중국, 몽골, 한반도, 일본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역시 또 황허강이 나오죠. 황허강 유역에 나오는 이 청동기 문화는 바로 얼리터운 문화라 한다. 이때부터 마치 약간 그 국가가 등장한다는데 그 국가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하나라와 여기 보이죠? 하나라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로 이 하나라는 중국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관계성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얼리터운 문화가 중국에선 가장 오래된 청동기 문화라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미 국가가 이미 보이지 않았나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엄청난 청동기 문화가 등장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건 바로 이 다음 하나라 다음 등장하는 이 상나라 옛날에는 은나라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상나라 때부터 본격적인 청동기 무기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자. 나중에 하나라와 상나라는 또 뒷장에 나온다라는 거. 자, 몽골 그냥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요. 일단 우리 한반도는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알아둘게요. 우리가 한반도 하면은 일단 청동기 하면 기억해야 할 나라 작년에 배웠던 바로 고조선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고조선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고조선은 뭐 단군조선, 뭐 그 다음에 위만조선 등등이 나오고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동기 시대 때 최초의 국가가 존재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대표적인 게 비파형 동검, 청동, 거울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달돌칼이 돌로 만든 기구인데 이게 한반도에서 발견된다. 반달돌칼은 뭐다? 바로 곡식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였다. 돌로 만들었지만은 간석기지만은 이 반달 돌칼은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에 관련된 도구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청동기를 대표하는 무덤 바로 고인돌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쏟아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도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한반도는 특히 비파형 동공과 함께 고조선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언급을 했어요. 나중에 고조선은 또 언급이 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둘게요.
자, 일본 열도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신석기 문화는 조모 문화라고 했죠. 일본의 청동기 문화를 야요이 문화라고 합니다. 체크. 야요이 문화라고 한다라는 거. 근데 일본의 특징이 있어요. 일본 청동기 문화의 특징은 바로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들어온다. 하나. 그 다음에 청동기와 철기가 같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의 야요이 문화의 시작은 철기 시대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기 시대 때 청동기와 철기가 같이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인하하는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야요이 문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자료 플러스에 보시면 실제로 동아시아 청동기 문화에 관련된 도구들이 나와 있죠. 유물들이 나와 있죠. 역시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얼리터운 문화라고 했죠. 얼리터운 문화 보면 이 청동으로 만든 술잔 하나 기억해두고요. 워낙 많이 나오는 그림이라.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바로 이 솥입니다. 솥. 청동으로 만든 솥인데 이게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제사 의식품이기 때문에 이 제사 의례품인 이 솥도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청동기 문화 같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참고로 상나라 때 등장한 토시가 나와 있네요. 옆에. 자, 청동기 보시고. 자, 만주 한 번 더 보실게요.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비파형 동검이죠. 옆에는 고인돌입니다. 이거는 바로 특히 이 물건은 이 유물들은 고조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일본의 청동기 아까 야요이라고 했죠. 야요이 문화인 종 모양의 청동기 동탁이라고 합니다. 이 모양 같이 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벌써 15페이지 내용도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국가가 본격적으로 출현을 한다라는 거. 자, 이제 중국의 나라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중국의 나라를 알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끊어갈게요. 하, 상, 주. 그 다음에 춘추, 정국. 그 다음에 진.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 정국 시대. 그 다음에 진나라. 이 진나라는 한 명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진나라의 황제, 진시 황제. 자, 이렇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상주, 춘추, 정국, 그 다음에 진나라, 시황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끊어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중원 지역은 중국을 의미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었니? 첫 번째, 하나라가 있대. 하나라.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얼리터운 문화랑 하나랑 관계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딱 정확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헌 속에 책 속에 있는 왕조다. 하지만 최초의 국가라고 본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라의 특징이다. 네, 이게 끝입니다. 됐죠? 자, 하나라 끝. 자, 두 번째는 상나라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상나라는 다른 표현으로 은나라라고도 해요. 은나라라고도 한다. 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이 은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거 바로 갑골문자입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죠. 갑골문. 거북의 배딱지나 동물의 뼈 등을 이용하여 점을 친다라는 거죠. 그때 그 내용을 쓴 건데 이 모양이 바로 한자의 원형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특징입니다. 갑골문자. 그림으로 그렸어요. 상형문자. 근데 여러분들 한자가 상형문자거든요. 대표적인. 그래서 이 갑골문자를 만든 상나라가 여하튼 간에 하나 기억해야 할 되게 중요한 유물이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아까 봤지만은 이거는 뭐냐? 갑골문자는 점쟁과 그 다음에 농사, 제사 등의 점을 친다 그랬죠. 이걸 주로 하는 사람이 바로 국가의 왕입니다. 국가의 왕이 점도 치고 그 다음에 정치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재정일치사회, 신정정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상나라의 그 수도 유적을 은허라고 하는데 자, 이 은허에서 쏟아진 게 아까 봤던 청동기라는 거 같이 알아볼게요. 그러면 상나라의 청동기, 신정정치, 갑골문자, 그 다음에 은허 이러한 키워드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나라도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주나라입니다. 자, 주나라는 상을 멸망시켰다. 그러면 상나라도 하면은 주나라다라는 거죠. 자, 주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정치 체제입니다. 바로 봉건제도예요. 왕은
수도만 지켜요. 직할시만 통치하고요. 그 나머지 넓은 땅은 제후한테 땅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너네가 알아서 다스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이렇게 뭔가를 통치를 하고 관섭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땅을 주는 거죠. 제후한테. 그럼 넌 네가 다스려. 나는 이 지역 다스릴게. 이렇게 구분 지어놓는 이 제도를 봉건제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제후와 왕은 무슨 관계냐?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나 왕이 제후한테 땅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왕과 제후는 혈연 관계예요. 그래서 나랑 피가 섞인 사람한테 제후가 되는 거고 그 피가 섞인 사람이 결국엔 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름대로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나라의 봉건제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혈연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혈연을 바탕으로 한 봉건제도다. 피가 섞여야 돼요. 이걸 좀 더 어렵게 얘기하자면 종법에 의한 거다. 종법적 봉건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연적, 종법적 봉건제도가 주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거 하나 어렵겠지만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천명사상과 왕은 하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한테 충성을 다해야 해. 이게 천명사상이고요. 덕치주의, 근데 마음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고 그 왕은 덕스럽게, 너그럽게, 자비롭게 정치해야 해. 그러니까 덕치주의와 천명사상을 강조한 나라가 바로 이 주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쇠퇴한 이유는 알겠죠? 제후가 점점 멀어질수록 땅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왕의 말을 듣지 않더라.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그게 춘추 전국 시대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여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 주나라에서 그 기록상에 있는 건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토지를 백성들한테 분급을 했다. 토지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정전제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 적어둘게요. 정전제도. 그 정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물정자예요. 그래서 우물정자로 땅을 나눠줬다라고 해서 정전제도라고 했는데 이건 주나라 때 실시했다고 하는데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토지제도로서 정전제도가 있다라는 거 하나 적어두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주나라가 망한 뒤에 주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주나라가 힘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제후들의 시대가 시작된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시대가 춘추, 그 다음에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분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대는 춘추가 빠르고요. 전국이 느려요. 그래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춘추시대는 춘추 5패라고 해서 5개의 힘센 나라가 일단 전국을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가 있습니다. 춘추시대는 주왕씨를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왕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주나라 왕씨를 받들고 있죠. 그걸 사자성어로 존왕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의 특징은 존왕양이에요. 그래서 주나라의 왕의 힘은 없지만 통제력을 상실했죠. 힘은 없지만 그래도 오패가 이 제후들이 죽이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걸 존왕양이의 시대라고 하는데 전국시대는 좀 더 힘이 무너져요. 균형이. 그래서 봉건지서 붕괴된다? 이건 쉽게 말해서 이미 왕은 죽었다. 주나라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힘센 7개의 나라가 이제 한 명 살아남을 때까지 서든 어택 하는 거죠. 예, 계속. 그래서 그 시대를 힘이 약하면 먹힌다라고 해서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합니다. 좀 더 혼란기가 오는 거죠. 전쟁도 엄청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과 사상을 등용한 부국강병책을 실시한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춘추 전국시대 다음은 진나라다. 그 진나라의 황제는 시황제라 하더라. 그 진에 의해서 최초로 통일된 왕조가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구분했고 그러면 묶어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니?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어떤가? 봉건제도 싫어해요. 왜냐면 봉건제도는 지방 분권적으로 힘이 약해집니다. 봤죠? 제후들이 지방에 있고 제후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왕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 힘의 권력을 지방 분권적이라고 표현해요.
그 반대말은 힘이 하나로 모여 있고 그곳은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말은 중앙 집권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는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도를 지양해요.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게 뭘 원하냐? 왕이 힘이 강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거를 군현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거 체크해 둘게요. 봉건제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땅을 주는 게 아니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군현제도. 그리고 나서 얘가 일을 못하면 갈아치우면 되는 거죠. 땅 준 게 아니고. 모든 땅의 주인은 왕입니다. 약간 봉건제랑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중앙 집권적인 걸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제 무기. 아까는 청동기였죠. 춘추 전국시대 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철제 무기가 들어온다. 철제 농기구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소가 쓰여진다. 우경이죠. 소가 농사에 쓰는 것을 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전한다. 농업이 발전하니까 상공업도 덩달아 발전한다. 그래서 돈도 만들어진다. 심지어 전국 칠웅들은 다 지네 마음대로 지네 나라 돈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 당시에 혼란기에 엄청난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 때 등장한 사상가를 우리는 제자백가라고 해요. 사실 제자백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되는데 이번 2015 교육과정에서 제자백가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이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보시다시피 상황인은 사람이고요. 법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학파예요. 근데 법가를 우리가 배우질 않았는데 갑자기 등장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게 제자백가의 일종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제자백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4가지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가. 자, 두 번째, 묵가. 세 번째는 도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가. 아까 여기 나왔죠. 법가. 그래서 이 4개의 제자백가. 유가, 묵가, 도가, 법가. 대표적인 제자백가인데요. 이 4가지는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차례차례 해볼게요. 유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바로 누구죠? 공자. 한 명 더 해볼까요? 그의 제자 맹자. 맹자 다음에 순자. 이 3명 한번 알아둘게요. 유가의 공자, 맹자, 순자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묵가는 묵공이라는 묵자가 있습니다. 묵자. 자, 도가는 노자와 장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노자와 장자가 있어서 묶어서 노장사상이라고 합니다. 노장사상. 자, 법가는 한비자가 되게 유명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아까 얘기했던 상앙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같이 알아둘게요. 법가.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을 하자면 그 공자, 맹자, 순자가 있는데 뭐 유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유가 알아두시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게 이 맹자와 순자는 이 조금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맹자는 사람의 마음이 착하다. 그래서 성선설이라고 봤고요. 순자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니까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악설로 봤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 같이 알 필요가 있고 묵가는 유가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공자가 얘기하는 유가에서는 차별 있는 사랑이 인이라고 했거든요. 인의 예지 가운데 인이라고 했는데 묵가에서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걸 겸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묵가는 유가에 대해서 너희는 차별 없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다.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묵가는 겸애를 얘기하면서 유가를 비판하게 됐다는 거 같이 하나 알아두시고 이 노자는 도덕경이 이제 책을 썼는데 경전을 쓴 건데 이 노장사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무의자연, 흘러가는 대로 자연적으로 해결되면은 세상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이다. 자, 이래서 조금 소극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자연스러운 삶. 노장사상은 그런 거에 있고 그다음에 세상에 그 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고 이 법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법가입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곧 배울 진시 황제는 이 중에서 법가에 빠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시 황제는 이 통일하기 전부터 이 법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힘센 권력, 중앙 집권하에 하려고 하는 거, 노력한다는 거 같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백가, 유가, 묵가, 도가, 법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곧바로 이제 마지막 진나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춘추 정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전국 7원 가운데 작은 나라였던 진나라였는데, 진나라는 이 시황제와 법가 사상이 만나면서 전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는 바로 시황제의 진나라다라는 거 같이 알아둘게요. 기원전 BC 221년에 전국을 통일했다고 봅니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시황제가 좋아한 건 법과 사상, 그래서 중앙집권화 되게 좋아하고, 이때 봉건제는 없어지고 확실하게 군현 제도로 통제합니다. 같이 알아둘게요. 나와 있네요. 이번에 아예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유명해, 나는 너무나 훌륭해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게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 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진나라의 첫 황제, 진시 황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아까 또 얘기했지만 군현 제도를 실시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이거는 약간 봉건제라는 건 많이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진시 황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모든 걸 통일한다. 도량령, 길이, 무게 뭐 이런 것들 통일하고요. 단위를. 아까 전국 칠흥들이 다 각자 화폐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 화폐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량전이라고 하는데 그 화폐로 모든 걸 통일하고요. 문자도 통일해요. 진나라식 문자로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망을 정비해요. 그러니까 그냥 도로의 사이즈를 다 통일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사상을 통제한다. 공부하는 것도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한 거는 법가.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자백가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은 유가. 결국엔 그거예요. 분서갱유는 분서, 책을 불태운다. 갱유, 유가, 유생들을 묻는다. 생매장시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사상 탄압인 걸 알 수 있고, 그걸 우리는 진시황제의 분서갱유라고 한다. 그래서 법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을 통제했다는 것도 같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나라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대규모 토목공사 때문에 그렇다라 하나 알면 되겠죠. 그럼 뭘 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언급할게요. 첫 번째, 바로 흉노를 막기 위해. 이 당시 이미 흉노가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목민족 흉노. 이제 또 나오겠지만 그 흉노를 이겨내기 위해서 위에다가 만리장성을 쌓았다. 체크.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누구? 진시황제. 두 번째, 자기의 능이죠. 진시황능.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무덤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나중에 사진을 통해서 보겠지만은 진시황능의 규모는 너무 크다. 그래서 대규모 토목공사에 사람들이 너무 지쳤다. 그 다음에 가혹한 법치. 법 사소한 거 조금 어기면 법과 사상을 통제했기 때문에 바로 범법자가 돼가지고 죄인이 된 거죠. 그럼 바로 만리장성 쌓으러 가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불만은 뭘로 이어지냐? 농민봉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진시황제 죽고 나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그게 중국 최초의 농민봉기라고 합니다. 이름은 진승, 그 다음에 오광,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승 오광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진승 오광의 난은 물론 진압은 되지만 나름대로 진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큰 영향을 주기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진나라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좀만 정리해보자면 일단 청동기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하상주라는 중국의 나라를 배웠고, 그 다음에 춘추 정시대 때 빨리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 진시 황제와 진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고 진나라 다음은 바로 한나라거든요. 한나라는 여기서 끊고 한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